예, 좀 시작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은 어, 어떻게 시스템을 평가할 거냐라는 질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결국은 뭐 만드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 입장일 때가 많으니까요. 뭐 만드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이거를 두 개를 받았다 그랬을 때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이걸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평가가 전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시스템의 성능,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간단하게 완벽하다, 아니다. 이거 진짜 쉽죠. 완벽하다, 아니다. 근데 뭐 얘도 좀 틀리고 얘도 좀 틀릴 때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여기에서 수많은 지표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그 지표들에 대해서 봤는데요. 제일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저도 뭐 그냥 할 말 없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것 중에서 성공한 게 몇 퍼센트냐라는 거죠. 전체 중에 성공한 게 몇 퍼센트냐. 근데 이제 에큐러시라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동작 안 할 때도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드는데 파워드 디텍션 같은 경우는 에큐러시라는 게 굉장히 미스리딩한 거죠. 에큐러시가 높은데 에큐러시가 높은데 진짜 쓸데없는. 또 에큐러시에는 미스리딩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미스리딩하는 근본이 뭐냐? 결국 근본이라는 거는 그 미스 리딩하게 된 그 원인은 결국 이제 포지티브가 네거티브 내가 뭘 고쳐야겠다라는 거죠. 고쳐야겠다라는 건데 그거가 없는데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폴스 포지티브입니다. 불이 안 났는데 알람 울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불이 났는데 알람을 안 울렸을 때 드는 비용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두 개가 그냥 틀렸다라고 퉁칠 문제가 아닌데 케이스 A와 케이스 B는 타입 1과 타입 2는 근본적으로 다른 코스트를 저한테 주는 거고 그렇다면 하나의 코스트가 1이고 둘 다 바람직하지 않죠. 다른 거 하나의 코스트가 100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얘가 발생하는 거는 좀 허용이 가능한 거고 얘는 발생은 무조건 눌러야 되는 거죠. 얘가 한 번 발생할 때 얘는 100번. 이 정도가 리저너블한 빈 거죠. 그러니까 에큐러시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개수만 센 거니까 실제 쓸모있는 상황에 필요가 없죠. 극단적으로는 필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불량품 검출. 불량품이 10,000개 중에 하나가 나오면 그런 경우 많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 에큐러시 99.99. 아무것도 쓸모없는. 우리 회사는 정확도 99.99%로 불량품을 찾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식의 상황으로 진행하면요. 이제 결국은 이제 문제가 뭐 이런 판이 있을 때 여기서 뭐 이런 기량이 있을 때 이거 찾아내려는 문제라고 볼 때, 포뮬레이션은 진짜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이 사람이 포뮬레이션을 했는지 이게 들어보시고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포뮬레이션 이렇게 요즘에는 아주 많지 않은데 예전에는 그냥 디폴트 방법이었고 요즘에는 없지 않은 방법이에요. 어떤 식으로 포뮬레이션을 하냐면 이 사람이 포뮬레이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분량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여기에 분량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쪽으로 100개, 이쪽으로 100개로 조각을 내서 각각의 패치의 분량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단순 계산으로 단순 계산은 그냥 요거에 목표도 한 개 이상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하는 거죠. 나는 10,000개를 테스트해가지고
오차가 오류가 3개밖에 안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쓰고 싶은 거예요. 만 개를 다 맞추면 결국 여기서 기판하면 또 맞추는 건데 만 개 중에 3개씩 틀리면 결국 이 기판 레벨에서 많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션 하면 만 개를 연달아에 맞춰야 결국 기판 하나를 제대로 처리한 건데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하는 거 자기 조각을 내서 각각에 대해서 99점, 99점 이런 정도 적어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성공하면 이게 이제 항상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말에 궁색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에큐러시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서 보셔야 되죠. 에큐러시가 굉장히 좋은 내재의 상황도 굉장히 많죠. 어떤 상황이냐 하면 내가 A를 B라고 하냐 B를 A라고 했냐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다. 그런 경우는 에큐러시가 완벽한 매저죠. 근데 내가 두 개가 비용이 다르다. 사실 그런 경우 대부분 많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입장에서 뭐 알레르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비싼 걸 뽑기가 있고 싼 걸 뽑기가 있을 때 싼 걸 주문했는데 비싼 게 오면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대신에 비싼 걸 주문했는데 싼 게 오면 또 이게 상황이 다르죠. 이건 좋죠. 그냥 틀렸다가 단순히 똑같은 가치가 아닌 거죠.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틀렸을 때의 대가가 다른 거죠. 그런 것들이 저런 복잡한 상황을 만든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뭐냐? 상황이 있어야 돼요.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가 하려는 게 뭔지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이건 뭐 좀 약간 엮기로 세는 건데요. 제가 요즘에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얼굴 관련돼 가지고 좀 진행을 하는데 엮기로 잠깐 셌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든 거 데모도 좀 보여드리고 이게 이제 당연히 GPU 있는 데서 해야 되는데요. 뭐 GPU 있는 걸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게 GPU 있는 거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냥 CPU에서 다 연산을 하는 거고요. 화이토치랑 실행은 안 됐으니 실행하는데 좀 오래 걸리네. 자,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얼굴을 찾고 얼굴에 이제 보통 랜드마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냐면 얼굴에 눈, 코, 입 뭐 이런 걸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얼굴의 스킨 영역들이 흰색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까만색은 피부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면 피부가 보이는 거고 뭐 정확히 말하면 얼굴 피부가 보이냐로 기준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런 걸 만든다고 쳤을 때 그러면 단순히 맞다 틀렸다라고 성능 평가를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저거를 누가 두 개를 가져왔다고 치겠었을 때 A 회사에서 여러분 저걸 봤는데 A 회사에서 가져오고 B 회사에 가져왔을 때 성능 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써보면 느낌이 오겠지만 그거를 숫자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을 하셔야 되죠. 참고로 저 페이스 디텍터는 요즘에 오브젝트 디텍터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요즘 알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이런 옆모습 이런 것도 잘 못했었는데 페이스 디텍터가 요즘에는 옆모습 같은 거 굉장히 잘하죠. 지금 같은 경우도 전혀 최적화 같은 걸 안 했는데도 이제 이 CPU에서 그래도 몇 프레임 퍼 세컨드 돌죠. GPU 같은 거 쓰게 되면 뭐
수십 뭐 아니면 수십 프레임 퍼 세컨드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뭐 카메라 2개 처리한다, 4개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성능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화상 강의 같은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줌 회의도 괜찮고. 단 문제는 이제 강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게 그렇지만 약간의 인터랙션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분들이 너무 잠화한다라든지 너무 딴짓을 한다. 그러니까 뭐 딴짓을 하면 뭐 적당한 수준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좀 심하시다. 이제 그러려면 줌회의 같은 경우는 20몇 명의 학생들이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좀 약간 교육의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저는 나중에는 결국은 수업을 하게 되면 뭐 그게 실제 얼굴이든 캐릭터든 간에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수업에 들어가면 내 얼굴을 보여줄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런 강의라면. 그러면 그 학생들이 화면을 보고 있는지 이 교사가 모니터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원격 수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평가를 하는 방법을 어, 이 상황에 맞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뭐 있는 방법 중에서 짜깁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갖고서 만약 제가 저처럼 뭐 화상 회의 시스템을 만들겠다. 화상 회의 시스템인데 수업을 위한 새로운 화상 회의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제 발표한 사람 여기 딱 보면 클래스룸에 20몇 명이 앉아가지고 있는 거고 그 약간 머리 위에 이런 뭐 이런 게 뜨겠죠. 머리 위에 말투가 있어가지고 이런 게 뜬다는 거. 그리고 뭐 눈을 감는 거 보면 이렇게 보시면 눈 감으면 뭐 그런 거 표정이랑 검출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요. 사실 AI 관련된 개발이 돈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뭐, 그냥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진짜 많은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공개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추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데이터가 없잖아.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풀겠다. 그럼 데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모은다. 이 인건비만 들면 또 남죠. 그거를 또 구해오는데 돈 들고 장비 만드는데 저번에 보면 적외선 카메라 뭐 같이 내가지고 쓰는 중인데 적외선 카메라 한 300만 거기다가 그걸 해가지고 데이터 취득하는데 그 데이터 취득하면 바로 끝나냐? 거의 높은 확률로 취득을 잘못했어요. 싱크가 안 맞는다든지 뭘 빡쳤다. 몇 번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 써가지고 어노테이션 하고 그다음에 게임 하고 돈이 완전 들죠.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은 뭐 다들 AI 시스템을 개발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전문 회사들이 뭐 SI 업체처럼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회사에서 지금도 뭐 이메일 같은 경우 다 지메일 쓰고 이러잖아요. 외부 주고 다 그걸로 내부의 사전이 돈이 안 맞고 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모델 이벨루에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자, 여러분이 가장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꼭 아셔야 되죠. 그러나를 잘 계셔야 됩니다. 결국은 결과가 비대칭일 때는 내가 틀렸을 때의 상황이 비대칭일 경우에는 저런 얘기들을 함께 해야 된다. 보통 얘 둘이 묶어서 얘기를 하고 그 시작까지 또 묶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거로 끝이 아니라 스데이숄드라는 개념까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스템은 숫자를 내보내는 거고 숫자를 내보내는데 이 기준으로 얘는 포지티브 얘는 이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검사를 했는데 어느 수치가 어느보다 크면 얘는 무슨 병이다.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검사도 그렇겠죠. 거기에 뭐가 있는데 이제 이거보다 세면 코로나라고 그러고 이거보다 약하면 코로나가 아니라고 그러겠죠. 경계도 당연히 있겠죠. 이상적으로 코로나가 아니면 이거, 코로나는 이거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보통이 있겠죠. 아무튼 근데 스레시홀드 정해야 돼요. 그러면 스레시홀드 한번 정해지면 이 값이 나오는 거죠. 스레시홀드 할 때 이 값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 뭔가 스레시홀드에 따라서 특성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 값들을 여러 스레시홀드에 대해서 그려놓은 것이 저 값들을 여러 스레시홀드에 그려놓은 게 위에 거 그려놓은 게 ROC 밑에 거 그려놓은 게 프리시델 리포트.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뭐 소파낭이라고 할 수 있죠. 저걸 보고서 A를 샀고 B를 샀고 이런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프를 비교하는 거 갖고서 한번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그 당뇨병성 망막염에 대한 그건데요. 저 까만 선이 알고리즘인 거고 저 색깔 있는 점들이 의사들 한 명 한 명인 거죠. 의사들이 특성이 다 다르죠. 사람도 특성이 다 다르죠. 모르면 그냥 뭐 아는 것 중에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거를 되게 뾰족뾰족하면서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취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돌아치해서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이죠. 사람과 특성이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 의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센서티버티가 굉장히 낮은 거죠. 이 사람은 어, 막 지르는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르는 사람,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돌려보내기도 하는데 너 아프다 그럼 진짜 아픈 거. 사람은 저거를 못 바꾸죠. 저걸 못 바꾸니까 어쩌면 저거를 잘 못 바꾸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그냥 껐다 켰다 이럴 수 없는 스레숄드라는 걸 껐다 켰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의사들이 컨퍼런스라는 절차를 거치는 거죠. 이 사람의 병에 대해서 진단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의 의사들이 모아서 회의를 해서 뭐라고 판정을 하는 거죠. 아마 저런 걸 보완하는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다 좋은데 자 이거는 숫자가 아니다. 나 그림이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의 숫자로 얘기하면 좋겠는데 해서 나오는 게 AU ROC다. ROC 커브 밑에 있는 면적이다. AU ROC가 1이란 얘기는 완벽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AU ROC는 2분의 1과 1 사이에 있어요. 2분의 1보다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 내려갈 수가 없냐? 2분의 1보다 내려가면 결과물을 A라고 B로 바꾸고 B라고 A라고 바꾸고 이대로 올라가는 거죠. 랜덤 개수보다 나쁠 수는 없어요. 왜?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되는 거잖아. 랜덤 개수보다 나쁘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틀렸다는 거니까 그거를 뒤집으면 되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2분의 1보다는 무조건 높게 되고 제정신이라면 그리고 1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AU, ROC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조금 놓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기술적인 텀들 때문에 놓치는데 자, 트레이닝을 해요. 트레이닝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뭐 이터레이션 수라고 할 수도 있고 이토크 쓸 수도 있고 이토크라는 건 내가 가진 하나의 데이터를 한 바퀴 돌면 하니까 끝나고 자, 언제 멈춰야 될까요? 그냥 돌고 있는 거죠. 이게 그 로컬 메소드니까 뭐 내가 원하는 일주일 돌릴 수도 있고 일주일 돌릴 수도 있고 언제 멈춰야 될까요? 근데 언제 멈춰야 될까요? 지금 당연한 얘기예요. 언제 멈춰야 되냐? 성능이 제일 좋을 때 멈춰야죠. 이 토크가 3일 때 멈춘다 살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소금을 제가 요리할 때 3스푼 넣어야 돼, 스푼 넣어야 돼. 물의 양따라 다르고, 입맛 따라 다르고 그런 거잖아요. 언제 멈춰야 되는 거지? 맛있을 때만 넣어야 돼. 마찬가지로. 기본 원칙은 성능이 제일 좋을 때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성능이 제일 좋은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내가 매저를 매트릭을 정해야 되겠죠. 이건 누가 해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트레이닝에 개입하지 않는 세트를 빼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넣어서 이 매트릭을 평가를 해서 말하자면 이런 이터레이션 진행되면 거기에 맞춰서 한 바퀴 돌 때마다 평가를 하는 거죠. 이걸 해서 이렇게 되면 여기 멈추는 거죠. 이터레이션 10회 멈추는 원래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당연히 그걸 기준으로 멈춘 게 아니라 멈추는 거는 그냥 돌 때 멈추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얘가 당연히 매트릭이 있어야 되고 얘를 이름이 밸리데이션 시스템. 내가 하는 세팅에 일부러 좀 빼뒀다가 한 번 끝나면 넣어서 숨을 재보고 한 번 끝나면 또 넣어서 숨을 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럼 아까 정대로 돌아가서 나는 ROC 커브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죠. ROC 커브는 그림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언제 멈춰야 될지 애매하면 그때 많이 쓰는 게 AU, AU ROC 계산해서 AU ROC가 제일 클 때 멈춥니다. 이터레이션을 반복하면 올라갈 것 같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이터레이션 반복하면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좋아지다가 이걸 보고서 끊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관련된 걸 보시면 뭐 AU ROC 값이 뭐 최대가 될 때 밸리데이션 셋에서 최대가 될 때 중단했다 이런 표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진위 계수 이런 것도 있고요. 진위 계수 경제학에 나오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메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광고 같은 경우에 쓰는 거는 내가 랜덤하게 100명한테 뿌렸을 때 그 광고에 관심이 있는 사람 수가 뭐 분명히 있겠죠. 이 알고리즘 돌려서 상위 100명한테 뿌렸을 때 5명이 관심이 있어요. 이건 모르겠어요. 리스트 수가 얼마다 이렇게 이걸 돌려가지고 뿌렸을 때 그냥 랜덤하게 뿌린 거 대비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런 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매트릭이 있고요. 뭐 그래도 다행인 거는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에 관해서 그 커뮤니티가 중요하게 생긴 매트릭들이 있죠. 하다 없어가지고 음성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쓰죠. in opinions 그냥 듣고 하자. 뭐 그런 것도 꽤 있어요. 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힘든 것들도 매트릭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번역 그냥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생각을 해보면 평가하기가 되게 힘들 텐데 일단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우리도 바꿨을 때 이게 제일 되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나는 학교에 간다. 학교에 나는 간다. 그럼 뒤에 걸 틀렸다고 싶은데 아니 근데 학교에 간다. 또 생각. 그러니까 이게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승리 평가하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잘 만들어 나가고 승리 평가를 하는 거고 번역기를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이제 머신러닝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무슨 머신러닝 기법을 쓰든 간에 저 이슈는 있죠.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 이런 거 있죠. 건강이 지금 몸이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그냥 건강히 만들어야 돼. 근데 어떤 경우는 밥을 많이 먹어야 될 테고, 어떤 경우는 이 사람 밥을 적게 먹어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운동을 해야 될 거고,
뭐 어떤 경우에는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룰을 개발했는데 성능이 잘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프로그래밍 방법론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뭐 버그가 있겠죠? 이 버그를 고치면 되지만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내가 이게 원하는 성능이 안 나와요. 그럼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냐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어스 조정을 하는 스트레스홀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레이닝 했는데 80% 성능이 좀 영 안 나와. 고양이한테 그만하는 어떻게 되고 지금 뭐 프리시피케이션을 트레이닝 하는데 고양이랑 데리고 조절하는 트레이닝 했는데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 성능이 안 나와.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스트레스 안 나오는 이 질문인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건강이 안 좋은데 밥을 더 먹일지 덜 먹일지 이런 걸 알려면 상황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면 몸에 영양분이 더 가는데 이게 과잉이 되면 지방이 이런 해당 메커니즘도 알고 너무 자세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판단하는 건데요. 그거에 관한 얘기가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고 이게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죠.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통 하나의 모델 개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이거를 뭐몇 달씩 하는 거고 결국은 계속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있는 문제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조치 없이 그냥 굉장히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만 반복, 운동하면 건강하지 이런 것들이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는 거냐면 바이어스는 배경이라는 바이어스라는 거는 반역의 중간에서 얼마큼 멀어지냐라는 거죠. 왼쪽 위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어스가 작은 거죠. 평균되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바이어스는 작아요. 그러니까 뭐 0점 조절이 잘 된 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어스가 작은 거죠. 베리언스는 뭐 약간 뭐 이게 손이 떠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손을 떠는 쪽이고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암살 같은 걸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스나이퍼 고용을 해야 되는데 스나이퍼도 약간 손이 되게 정적인 좋은 사람이 있고 손이 약간 떨리는 스나이퍼도 있고 총도 굉장히 역점 조절 잘 되는 총도 있고 역점 조절 잘하는 총도 있어요. 암살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누굴 고용하실 거냐는 거죠. 어떤 총을 쓰고 당연히 왼쪽 이름 모르시겠죠? 근데 왼쪽 이는 예산이 범위를 벗어났어요. 비싼 총을 사면 스나이퍼를 딴 사람 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문제가 그러니까 뭐 이상적이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결국은 현실적인 이유로 뭐 데이터라는 이렇게 뭐하고 뭔가 이 사이에서 이거를 하든지 이걸 하든지 이 사이에서 둘 다 로우 바이어스, 로우 베리언스가 이상적이지만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적당히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되는 게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인데요. 이게 아주 쉬운 개념은 아니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능이라고 하면 진짜 고양이랑 데리 구별하는 거라고 하고요. 자, 제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요.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애플리케이션에 친구가 있으려면 이 정도가 디자이어드 퍼포먼스. 위로 올라가서 나쁜 거예요. 에러 유저. 디자이어드 퍼포먼스. 그래서 이 머신러닝 컨셉에 의해서 지금 어떤 데이터를 모았어요.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트레이닝으로 쓰고
이쪽은 밸리데이션에 쓰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했어요. 트레이닝 했더니 에러가 이만큼 나오고 원하는 만큼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했더니 에러가 이만큼 나오고. 이게 개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상황이에요. 아주 표준적인 상황이죠. 뭐냐? 이게 쓸모가 있으려면 난 이 성능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트레이닝 했더니 트레이닝 에러는 그거보다 나쁘고 밸리데이션 했더니 밸리데이션은 그거보다 더 나쁘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가 질문이에요. 왼쪽하고 좀 왼쪽에 연관성이 좀 이렇게 링크가 약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뭐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가 있는데 트레이닝에서는 달성이 됐는데 이걸 밸리데이션 했더니 달성이 안 돼. 혹은 이럴 수도 있어. 이 두 개 역전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거는 사실은 저기 역전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하면 뭔가를 시각하게 잘못할 수 있어요. 역전이 될 수가 없어.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예로는 스테잉 셋이랑 밸리데이션 셋이 너무 특성이 다른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스테이닝은 어려운 거 모아놓고 밸리데이션 쉬운 거 모아놓는데 그걸 빈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역전이 된다 그러면 뭔가 잘못다고 생각해서 데이터 하나씩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우선 좀 넘어가고 일반적인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원하는 퍼포먼스가 이러는데 트레이닝 에러가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보다 높아요. 밸리데이션 에러는 트레이닝 에러는 비슷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질문. 사람은 운동을 시켜야 되느냐? 옮겨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거를 바이어스라고 불러요. 요거를 오리언트. 요거는 약간 좀 비유적인 표현이니까요. 저런 앞에 나오는 교재 표현이 좀 정확한 거 이거는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확한 상황인데요. 지금 내가 가진 모델로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600억 정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진 모델이 직선 모델이에요. 그럼 에러가 감당이 에러 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트레이닝 에러가 높은 상황에서는 교과서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트레이닝 데이터를 더 모으면 그건 안 되죠. 트레이닝 데이터를 더 모은다고 에러가 줄 수가 없죠. 이거의 문제는 내가 사용한 모델이 이 상황을 다루기에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거죠. 그럼 모델의 복잡도를 올려야 되는 거죠. 모델 복잡도를 올린다는 얘기는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를 더 넣는다든지 뭐 새로운 피처를 추가한다든지 히든 뉴런 더 넣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델 복잡도를 높여서 1차씩 안 되겠다. 이건 내가 3차식으로 피팅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바이어스를 줄이는 건 기본적으로 더 복잡한 모델을 쓰는 거죠. 바이어스를 줄이니까 더 복잡한 모델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트레이닝이라고 있죠. 방금 전에, 그러니까 방금 제가 했던 상황은 대표적인 언더피팅 상황이었고요. 언더피팅 상황에서는 두 번째 질문의 크기, 복잡한, 복잡한, 복잡한 모델 질문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에요? 트레이닝 에러는 내가 원하는 값을 달성을 했어요. 트레이닝 세트도 겁나 잘 돼요. 근데 밸리데이션을 했더니 영 안 나오는 경우 꽤 많죠. 이 상황은 오버피팅 상황이고, 이건 해결책이 뭘까요? 어떻게 될까요? 덜 복잡한 모델을 쓰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죠. 모델 복잡도를 줄인다. 크게 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까 중과 왔다 갔다 올 수도 있고, 한 가지 방법이에요. 모델, 이거를 이제테이션 사이트를 확인해가지고 그 오버피팅 되기 전에 트레이닝을 처음으로 했고 적당한 시간에 끝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건 대답이 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이 모든 얘기는 밸리데이션 세트에서 제일 잘 되는 순간 끊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밸리데이션 상황에서, 밸리데이션 세트 제일 잘 되는 상황에서 끄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무의미한 지금 한 번씩은 밸리데이션에서 제일 잘 된 상황에서 끊었는데, 이 모양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들을 완벽하게 잘 치던 트레이닝에는 충분히 낮은데, 여기를 넣었더니, 트레이닝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에러가 큰 거죠. 자,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터치가 낮은 모델을 한 가지 더. 또, 스킵. 스킵이라 하시면 그런 것들 레이어를 빼는 거죠. 그건 이제 발전 모델이 아니라 일반적 이게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 좀 다르기도 해요. 모델 연장선 쓰잖아. 레귤라이제이션, 조금 다르네. 레귤라이제이션. 모델을 이제 그대로 주면서 모델을 그대로 주면서 좀 모델이 뻘짓을 안 하도록 좀 제한 조건을 두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모델의 파라미터의 개수들은 너무 커지면 안 된다든지, H 노멀라이제이션 없이도 하고, 뭐 스키 커넥션 다른 드라바 같은 거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과도하게 뻘짓하는 걸 막는 기법들이 이제 레귤레이트가 어떤 규제하다잖아요. 그런 기법들. 또 어떤 게 있어요? 네? 성난다라 하시면 그거는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은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가정하에 시작이 되는 거고, 그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근본적인 잘못이었을 때 그게 필요했다면 그 문제는 저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뭐가 되는 방법은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차출했는데 지금 내가 이 데이터를 꼼꼼하게 해가지고 같은 모델을 피칭하면 이제 제대로 되죠. 그러니까 이 중에 뭐가 맞는 방법인지 몰라요. 데이터를 빼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 중에서 상을 보고 결정하는 거. 데이터 듣는 게 너무 비싸다. 모델을 위해서 데이터를 내가 들어오는 게 바로 성능이 괜찮다. 하는 거죠. 오그멘테이션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뭐 사람 얼굴 갖고 뭘 한다. 그랬을 때 그냥 이 사진을 이렇게 좌우 대칭을 시키는 거죠. 뭐 사람을 보통 좌우 대칭 시켜 사람 얼굴. 그래서 데이터 두 배를 키운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원칙들이에요. 근데 막상 개발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걸 자꾸 놓치고 안 되면 네트워크를 바꿔야 되고 싶으면 네트워크를
저거 보시다 이거 어느 쪽인지 이제 그거 판단하셔야죠. 내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상황 보시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근데 이제 약간 충돌하죠. 그러니까 내가 바이오스 줄이게 되면 바이오스를 준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대강 얘기해서 바이오스 준다는 얘기가 한번 보세요. 그 말은 밸리언스를 올릴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밸리언스가 높다는 얘기는 할 때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할 때마다. 그래서 뭐 적당히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유명한 학자들이 하지만 얘기는 하지만 뭐 아직 뭐 제가 볼 때 교과서적 용어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원하는 휴먼 퍼포먼스 뭐 이렇게 뭐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면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자, 그때 트레이닝 에러 정확히 내가 가진 에러는 바이어스 더하기 베리언스가 되는 거죠. 두 개를 그냥 둘 다 줄여주는 화끈한 방법은 없고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 하면서 얘를 2를 줄이면서 얘를 1을 늘리면 전체적으로 1이 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통틀해 가면서 잘 쓰고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표준 용어고 이제 바이어스도 두 개로 나누는 거죠. 바이어스를 어떤 바이어스로 나누냐 하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힘들다. 데이터를 봐가지고 구별하는 건 기본적으로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도 뭐 그런 경우 있겠죠. 어떤 증상이 있는데 있을 때는 없을 때는 데이터가 똑같게 나온다.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데이터만 갖고서 근본적으로 맞게 분류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이게 unavoidable 이런 표현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바이어스다. 그렇지만 사람이든 뭐든 뭐 어떤 식으로 그 방법이 존재한다면 분명히 존재하니까 이건 avoidable. 네. 이쪽은 바이어스가 근본적으로 손을 못 대는 바이어스가 있고 그렇지만 뭔가 다른 사람이든 아니면 뭐 사람이든 어떤 식으로든 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본체에 있는 에러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야. 정말 저는 이제 뭐 학생들한테 뭐 개발하고 시켜보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거의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어 뭐 오버피팅 상황인데 오버피팅 상황인데 뭐 더 복잡한 모델을 쓰겠다라는 둥. 뭐 그런 좀 제가 봤을 때 좀 상식 밖의 조처들 취할 때가 있는데 뭐 처음에나 그렇지만 그래도 요 대원칙은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알아두시고서 상황을 알고 보통 처음에는 당연히 원하는 성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데이터를 더 모아야 되는 건지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더 해야 되는 건지 모달의 복잡도를 줄여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부족 방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녹색이에요. 정답이 녹색인데 내가 단순한 모델을 쓰겠다라는 거 여기서 하나를 뽑겠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에러는 없을 거예요. 바이어스가 크다는 얘기죠.
복잡 모델 쓴다는 바이어스를 수단하는 대신에 종전은 뭐냐면 랜덤성 요소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녹색이 정답인데 내가 노 바이어스 단순한 모델 갖고서 쓰겠다. 뭐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요즘에 사는 모델은 뭐 바이어스는 있지만 에러는 좀 있지만 뭐할 때마다 똑같은 거 위험 부담이 데이터가 좀 적어도 반면에 내가 복잡한 모델을 쓰겠다는 얘기는 저 위에는 빨간색 줄 하나 꽂겠다. 분명히 엄청 좋은 놈도 있을 텐데 운이 없으면 나쁜 놈도 나오는. 그거는 바이어스, 바이어스는 줄였지만 베리어스를 높은 상태로 가져가. 둘 다 좋은 생각이 아니죠. 좋은 생각은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통계와 확률책처럼 변하는데요. 확률책처럼 변하죠. 이제 약간 시리어스한 머신러닝 책을 보면 그냥 이게 확률책인지 헷갈리실 건데요. 그걸 뽑는 게 이게 통계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잖아. 스태티스티컬, 스태티스티컬, 는 이거 조금 감각적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잖아요. 내가 이만큼에 대해서 잘하고 싶은데 여기서 한 100개 뽑아가지고 거기서 잘하도록 만들어서 나머지에서 잘하기 바란다. 이게 머신러닝 기본 컨셉인 거죠. 아까는 통계적이고 확률적인 시각도 그리고 이런 거를 요즘에 책도 있는데 PAC라는 표현을 써요. P는 probably. probably라는 얘기는 뭐 maybe는 50%, 50%, 뭐 probably는 확률이 꽤 된다는 얘기인 거죠. 상당한 확률로 approximate 대략적으로 correct 이 되었을 때 머신러닝의 가장 본질을 꿰뚫는 표현이죠. 인공지능의 본질을 꿰뚫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서 그 데이터에서 잘 되도록 해놨으니까 모으지 않은 데이터에서도 아마도 대략 이거야. 보장되는 거는 당연히 없다. 책도 있습니다. PBC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번역 소식. 그리고 뭐 여러 페이지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얘기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결론이라는 거는 굉장히 명확하죠. 적당한 복잡들 모델을 써야 됩니다. 근데 네, 자, 기본적으로 요새 컴퓨터에 기본 활동 반대방 있는 그림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스는 컴퓨터 때 올라갈수록 먼저 트레이닝 결과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복잡한 모델을 쓰면 쓸수록 트레이닝은 쭉쭉 떨어지는 거죠. 내가 샘플이 100개인데 모델의 파라미터가 1000개예요. 그냥 다 오버피팅 시켜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복잡한 모델을 쓰게 되면 베리언스는 증가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다르고 뭐 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보게 된 에러는 이 두 개를 합친 거죠. 그랬을 때 적당한 기술값이라는 게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뭐 보시기에 따라서는 뭐 그냥 당연한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를 안 따라서 문제인 거죠, 사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 그 얘기 앞으로 들으시면 아, 그 얘기구나. 자, 그래서 얘기 하나 일단락이 됐고요. 일단락이 됐고. 지금부터는 뭐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뭐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머신러닝을 보면 이 기법에 관한 얘기들이 있는 거죠. 기법에 관한 얘기는 뭐 내가 뉴럴네트워크 어떻게 트레이닝 할 건지, 우선 옵티미제이션을 어떻게 쓸 건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 한 가지는 뭔가 사용 방법?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어떤 구체적인 기법에 국한되지 않는 머신러닝 갖고 내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 지켜야 되는 원칙들, 뭐 매트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는 메소드와 인디펜던트한 얘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할 때도 얘기 적용되는 거고, 뭐 디시전 트리 할 때 적용되는 거고, 이거는 머신러닝을 사용법, 머신러닝의 사용법 같은 거죠. 제대로 쓰려면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요 방법이 가장 표준적인 어프로치입니다. 돈만 있으면, 돈이라면 시행해서 모아둔 그런 사람을 고용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 세상에서 샘플들을 골고루 잘 모아서 한 50%, 그 정도, 7, 80% 정도 이렇게 한 만 정도 되는 거예요. 꼭 숫자 정해주면 트레이닝 셋을 만들고 그다음에 1분 밸리데이션 셋을 빼놓고 테스트 셋으로 또 빼놓고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은 트레이닝 셋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간중간에 밸리데이션 셋 갖고 선발해서 멈춘 다음에 뭐 그런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테스트 셋은 뭐냐 하면 테스트 셋을 크게 잘 지키려는 얘기는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이용해야 되고 타이밍이 뭐 지켜줄 때 성공하지 않고요. 자, 트레이닝 셋은 그냥 뉴럴네트워크 트레이닝 할 때 쓰는 트레이닝 셋이에요. 밸리데이션 셋은 뭐냐면 트레이닝 개입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성능을 평가할 때 쓰는 거예요. 보통 한 리포트 끝났을 때 밸리데이션 셋을 넣어서 현재 성능이 얼마인지 보고서 멈춰야 될지 말지 된다. 그러면 아니 테스트 셋은 뭐냐? 이 밸리데이션 셋은 참 디벨로프먼트 셋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걸 알아보시고요. 개발에 쓰는 건데 테스트넷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잖아요. 아니 저 모델을 내가 그냥 이렇게 필드에 가져가서 쓰게 되면 성능이 얼마가 나올까 궁금하실 거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성능이 얼마가 나올지. 밸리데이션 셋에서 하자라냐? 좀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밸리데이션 셋은 어찌됐든 간에 밸리데이션 셋을 잘 되도록 뭐 그거로 해서 멈췄고 뭐 네트워크 수를 결정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밸리데이션 셋에서의 성능이 정확한 지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이 개발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애들을 빼놓는 거예요.
개발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빼뒀다가 마지막에 성능 평가할 때만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알고리즘 개발을 하청을 줘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회사의 데이터라면 여러분 데이터를 모아서 하청을 주셔요. 그러면 데이터를 다 주시겠어요? 가져서 가진 다음에 주신 데이터에서 잘 된다고 그러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데이터 중에 또는 복제를 하신다고요. 사실이. 니네들이 그거 갖고서 뭐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몇 대면서 나타낸 것만 안 됐고 가져와봐. 가져오면 그 사람들이 몰랐던 이 시도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겠다. 그러면 아주 명확하죠. 내가 의회에서 그걸 듣게 있었고. 실제로 머신러닝 관련돼 가지고 대회들이 많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주최 측에서 테스트는 공개를 안 하죠. 주최 측에서 위에건 공개해서 니네들이 뭐 그거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몇 대면 쓰는 니들이 알아서 하고 뭐 그것까지만 개입 안 하고 테스트에 대해서 그냥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받아서 나눠져 있긴 한데 제가 받아가지고 가까이 나와서 좀 상상해. 요게 잘 되기도 하는데 이제 근데 뭐 이제 근데 자체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사실 테스트 셋에 대해서 자꾸 보고 싶은 유혹을 느끼죠. 테스트 셋은 처음이나 보는 거 없다고 생각하고 다 가지고 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잠깐 테스트 셋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잠시만. 결과물을 평가하시는 그분한테 있고 그래서 트레이닝 셋은 어디에 쓰이느냐? 요게 요 표현이 좀 공감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트레이닝 셋은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데 쓰이고 밸리데이션 셋은 뭘 결정하는 데 쓰일까요? 밸리데이션 셋은 뭘 결정하는 데 쓰일까요? 아니죠. 로스 펑션은 이런 걸 초월해서 사용자가 목적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맞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매트릭 평가 매트릭은 이건 당연히 사용자가 이런 거 이전에 결정을 하는 거고 단지 평가 매트릭에 잘 되기 위한 로스 펑션은 선택의 폭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거 결정할 때 쓸 수도 있겠네요. 또 뭐가 있어요?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뉴럴 네트워크를 하는데 결정을 했을 때 파라미터가 100개가 있겠죠. 3층짜리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 그걸 결정하는 건 당연히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근데 그걸 3층을 같이 뭐 되어 있겠죠. 3층은 히드레이언은 대학과 인덱스 인터레이션은 세번한가 네번한 수많은 것들이 있고요. 옵티미제이션 방법은 이거죠. 그것들이 요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고 그거의 구조에 관한 정보들, 이터레이션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파라미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트레이닝 셋은 파라미터 결정하는 데 쓰이고 밸리데이션 셋은 사이클 파라미터 결정하는 데 쓰이고 테스트 셋은 최종 성능을 평가하는데 쓰입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는 매치 같은 거 하는 거 자체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사실 저희도 스킬을 배웠는데 공부가 잘안 돼서 공부를 잘 못해요. 파라미터라 하면 내가 최적화 작업을 통해서 얻는 것들을 파라미터. 예를 들어서
내가 1차식으로 풀게 되면 기울기와 절편 이게 포함이 되죠. 하이퍼 파라미터는 내가 1차식으로 피칭할지 2차식으로 피칭할지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 얘가 만약 1차식으로 하게 되면 기울기와 절편이 파라미터가 되는 거. 2차식으로 하게 되면 기울기와 절편과 2차 계수가 파라미터가 되고. 선생님께서 주 잠시간 쉬는 시간 후에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리레이션 세포부터 네. 옛날에 그 그때 왔는데 리레이션 세포 했는데 벌써 리레이션 세포 A 주시면 똑같다는 거. 그래서 트레이닝 세션 모델을 피팅하는데 사람이 결정하는데 그와 절대를 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은 모델을 셀렉션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9층을 쓸지 3층을 쓸지 디시전 트리를 쓸지 도스팅을 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쓰는 거예요. 트레이닝 에러가 나린 거는 개발 과정에 참고 자료를 쓰는지 이게 뭐 어떤 것도 그렇지만 스탯은 여러 가지 오고 중에서 일반화 성능이 어떨지 그리고 뭘로 골라서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 셋과의 경계는 아주 명확한데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는 저는 뭐 좀 약간 알아서 할 수 있는 품질이 있죠. 왜냐하면 결국은 테스트 셋에서 평가가 날 거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는 여지가 조금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튜닝 셋이라는 표현도 쓰네요. 튜닝 셋이라는 표현도 쓰고 보면 그 당뇨병성 망막염 관련된 논문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병원마다 다르게 해가지고 트레이닝과 뭐 밸리데이션 분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저기 튜닝 밑에 옵티마이즈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이퍼 파라미터 예로 드는 게 언제 스탑할지 트레이닝을 몇 번째 내가 스탑할지 그 다음에 이미지 프리프로세싱 방법은 뭘 쓸지 무슨 필터를 붙일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전체 시스템의 일부인 거죠. 그건 어떻게 할 건지도 결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아주 뭐 동호 반복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진실 담겨 있는 말이 저는 그럼 어떤 옵션을 써야 되느냐? 밸리데이션 셋에서 잘 되는 옵션을 써야 된다고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학생이 A 방법을 전처리 할까 B 방법을 할까요? 이거 굉장히 무의미한 질문이거든요. 저 대답은 항상 밸리데이션 셋에서 잘 되는 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방법이 표준적인 방법이지만 문제점이 데이터를 엄청 쓰는 방법인 거죠. 모아가지고 테스트를 빼놓고 밸리데이션 하는 거 데이터가 진짜 많을 경우에는 뭐 와인 아신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쥐어짜야 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 대원칙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쥐어짜야 되는데 테스트 셋은 건드리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제 밸리데이션 셋과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약간의 융통성을 보이는 방법들이 나오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뭐 보셔 뜻과 관련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뭐 누가 한번 들고 와가지고 하이브 폴드 교차 검증법을 썼습니다. 뭐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고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뭔가 약간 이렇게 엄밀하게 자기가 검증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려고 저런 말을 할 수도 있죠. 저도 뭐 어디 가서 말이 궁색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파이브 폴드 교차 검증법으로 검증된 결과입니다. 네. 난 이런 거 없고 보시면 폴드라는 게 투 폴드는 두 개인 거고 K 폴드는 세 개로 나눠서 세 개로 나눠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했는데 아닙니다. 밸리데이션과 트레이닝을 크로스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방법도 그냥 명확합니다. 테스트에서 빠졌고요. 이만큼 저는 보여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데이터를 K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로 나눴죠. 그래서 녹색으로 트레이닝하고 저 회색에서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녹색에서 밑에 거 녹색에서 트레이닝하고 이렇게 7번 하는 거죠. 7번에서 결과를 내서 이렇게 밸리데이션 한 번 하는 거죠. 한 번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밸리데이션 트레인 셋도 많고 밸리데이션 셋도 많고 그러면 그냥 트레인을 해서 밸리데이션 한 번 딱 하면 되는 건데 데이터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빼놓기 싫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녹색 평가, 녹색 평가, 녹색 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이 방법이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이고 실제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죠. 저걸 함으로써 뭐 장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개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는 폼이 꽤 잘 나왔는데 일단 소문이 나쁘게 나왔고 잘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 이러면 뭐 솔직히 얘기해서 금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 상황 자체가 베리언스가 큰 상황이에요. 들쑥날쑥한 거니까 나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 여기서 좋았는데 여기서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승리는 이게 K-폴드 클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이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고동색은 트레이닝에 쓰고 파란색으로 평가하고 저거를 번갈아 가면서 다 했다. 장점은 데이터를 조금 더 트레이닝 데이터를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단점은 계산량이 늘어나겠죠. 트레이닝 할 때 저걸 여러 번 반복해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되는 게 저걸 써야 되는 상황 자체가 벌써 데이터가 좀 적은 상황이잖아요. 한 번 트레이닝하면 별로 시간이 안 걸려요. 엄청 트레이닝 할 게 많을 때 저렇게 할 일이 있고. 근데 대부분 의료 데이터는 이런 경우에는 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거의 극한적인 상황이 LOCV인데요. K-폴드의 K를 늘릴 수 있을 때까지 늘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샘플 개수만큼 늘리는 거예요. 1000개가 있으면 999개로 트레이닝하고 하나 맞추는 게 또 999개가 1000번 반복해가지고 그 결과를 평균내죠. 이보 5와 나오자고 이런 거는 뭐 저는 뭐 제 필드에서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그렇게 귀하지도 않으니까요. 근데 뭐 데이터를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든 곳, 특히 뭐 과거 데이터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쓰는 것 같아요. 저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저 방법 써서 평가를 했으면 저 방법 써서 평가를 따라 쓰면 되시는 거죠. 그거를 뭐 보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데 저런 얘기를 안 하고서 숫자를 얘기하는 건 사실은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크죠. LOCV는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아주 극단적인 형태인 거죠. 데이터가 너무 없어가지고 하나라도 아쉬운 상황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인 거고 저것도 못 쓴다. 그럼 머신러닝을 사용하면 안 되죠. 머신러닝을 쓸 상황이 아니죠. 이런 방법들이 있고 또 미션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는 테스트만 빠졌고 밸리데이션과 트레이닝 실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밸리데이션과 트레이닝 실세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이거 처음에 분리해서 한 방법 한 가지가 있고 아까 했던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처럼 이렇게 한 방법 있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트레이닝 할때 데이터셋으로 문제가 좀 너무 데이터셋이 좀 너무 적다. 트레이닝 데이터를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런 방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리샘플링 방법은 좀 웃기는 방법인데요. 부트스트랩. 사실 저도 이 방법을 교과서에서 한 번도 쓴 적은 없어요. 어려워서 못 썼다기보다는 저걸 써야 되나 생각 별로 없어서 이게 제가 그 중학교 초등학교 이때는 저 책이 허풍선이 남자의 모험이라고 서점에서 있었던 책인데 요즘에는 못 본 것 같아요. 허풍선이 남자의 모험이라고 그 책이 이제 전 책에 어렸을 때 이상 깊게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 부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팅할 때 부트의 어원이 뭘까요? 부트의 어원이 뭘까요?
붓을 부칭한다는 말은 뭐 빨라야 1950년대 나왔을 테고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있는 단어 중에 하나 골라 썼겠죠. 부칭의 어원이. 이 어원이 붓 스트랩이죠. 붓 스트랩의 원인은 어원이 뭐냐? 신발의 이게 스트랩은 아닌데 이게 그 옛날에 카우보이들 신는 신발 뒤 끝에 있는 붙잡는 부분이 스트랩인 거죠. 그러니까 부치의 어원이 부트 스트랩인 거죠. 그럼 왜 부트 스트랩이 그 얘기가 왜 나왔냐? 이 머신러닝 관련된 문서를 보시면 부트 스트랩이라는 단어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쓰여요. 문명에 따라서 파악하는 틀려요. 근데 그 다양한 상황에 쓰이지만 항상 밑에 깔려 있는 공통된 생각이 있죠. 이 남자의 모험을 보면 이제 얘가 이제 늪에 빠진 거죠. 말이랑 같이. 그래서 말에서 이 늪에서 말과 같이 탈출을 하는데 어떻게 탈출했는지 아세요? 이 탈출한 장면인데 자기 머리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리고 출발이 안 되죠. 여기 이제 유럽 판본이고 미국 판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 부트 스트랩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들어서 옮겼다라고 이제 판본이 되죠. 그래서 부트 스트랩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받으시면 되냐 하면 뭔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얘가 자가 발전을 해서 뭘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가 발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읽은 그 개미? 개미 책 보면 그 여왕개미가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알을 잘 못 낳는데 저는 그 소설 속에 있는 장면인데 제 기억 속에 그래요. 그래서 여왕개미가 알을 하나 낳는데 그 알을 이제 너무 못 먹어가지고 알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그 알을 자기가 먹죠. 그 다음에 나왔더니 좀 먹어가지고 이제 알 퀄리티가 좀 나은 거죠. 또 먹고 서너 번 반복하다 보니 이제 좋은 알이 나와서 이제 일개미를 만들었다. 뭐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왜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왜 컴퓨터 부팅에서 이런 말이 나왔냐? 그러니까 예전에 초창기 컴퓨터에 컴퓨터 부팅 시키려면 얘에서 뭘 가져와야 되고 얘를 뭐에서 가져와야 되고 이게 굉장히 힘들었었나 봐요. 뭔가 그걸 하드웨어적으로 그걸 이니셜라이즈 시키는 게. 뭐 그래서 시작된 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트스텝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하시면 머신러닝에 관련된 어떤 문서들 보실 때 굉장히 이야기 까다롭게 좀 하거든요. 저도 그냥 부트스트랩이 이게 부트스트랩이구나 그냥 외워야 되겠다고 근데 뭐 다른 문서에서 전혀 다른 맥락으로 쓰고 그걸 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자 뭐냐면요 이거예요. 저한테 샘플이 100개가 주어졌는데 말도 안 되는 걸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샘플 100개짜리를 10개 만들어요. 저한테 샘플을 100개 줘놓고는 100개짜리 샘플을 10개 만들어서 10번 트레이닝한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그죠? 이 상황을 하는 게 이 세팅. 이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100개를 주고서 100개짜리 샘플을 10개를 만들어서 10번 트레이닝 해보자. 라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100개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 뽑아서 넣어요. 또 100개 중에 랜덤하게 하나 뽑아서 넣어요. 100개 중에 랜덤하게 하나 넣어요. 100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10개는 다 서로 다 다르겠죠. 각각은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드는 요 과정을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해요. 부트스트래핑을 하면 하지 않을까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여왕개미가 알 낳아서 먹어서 배를 채운 다음에 알을 낳는 뭐 이런 느낌인데 이 중복되는 게 당연히 그래서 생각을 일단 해보면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 있었어요. AA가 여기에 들어가 있던 콤비입니다.
100개를 100번 뽑으면 100개 중에 하나를 100번 뽑으면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냉정하게 계산해 보시면 제가 요번에 뽑힐 확률은 요번에 안 뽑힐 확률은 거의 이거를 n번 살아남으면 되죠. 그러면 쟤는 안 뽑힌 거잖아요. 그냥 어떤 특정한 걸 하나 딱 생각하셨을 때 원본에 있는 데이터가 제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을 확률을 생각해 보시면 한 번 살아남을 확률이 1 빼기 n분의 1. 그거를 n번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겁니다. n이 매우 크다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던 2의 데피니션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이쪽으로 간 거는 62% 정도가 되고 30 몇 %는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중복을 시켜서 컴퓨터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로 트레이닝하고 얘로 트레이닝하고 얘로 트레이닝 해가지고 안 들어간 애들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키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하고 비슷하죠. 비슷하죠. 이렇게 사겠다라는 게 부트스트래핑입니다. 이런 느낌. 이렇게 뭐 무한정 찍어내가지고 내가 밸리데이션을. 근데 뭐 광고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저도 실제로 저걸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부트스트래핑이라는 단어 많이 나와요. 이런 거. 배깅 기법을 썼다. 어? 배깅 기법 썼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기법을 썼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거예요. 부트스트래핑을 하고 이거죠. 부트스트래핑을 하고 아까 이거 트레이닝 했겠죠. 트레이닝 했겠죠. 그다음에 얘들을 애그리게이션 합치는 거죠. 애그리게이션을 했죠. 이거는 이제 방법만 좀 다르겠지만 부트스트래핑을 하고 각각에서 뭐 어떻게 한 다음에 애그리게이션을 해서 수정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개개인 기법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냥 뭐 이걸 배경 기법을 썼다. 그러면 엄청난 기법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냥 데이터가 적어가지고 뭐 쥐어 짰는 것 같다. 쥐에 썼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기법은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 쓸 수도 있는 거고 디지털 에 대해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와 인디펜던트 하는 거죠. 이거와 다르게 여러분한테 처한 상황에서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뭐 리샘플링 기법을 쓸 수도 있고 케이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뭐 한 가지 좀 이렇게 족보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배경인데 자, 근데 뭐 보통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보통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선에서 대강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쓰기도 하고 지금. 자,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인데요. 뭐 이 과정이 항상 맞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하면 되는 거고 무슨 방법 쓰실지는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단 그 과정을 결과를 컴퓨터한테 잘 알려주시면 돼요. 자, 우선 이제 적당히 그게 뭐 리샘플링을 하든 아니면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할 때 이렇게 쪼개서 어떻게 모아가지고 트레이닝 하는 거죠. 아까 이 치킨지 대시라는 거.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K번 리샘플링 메소드라는 걸 패스를 한번 해가지고 그다음에 성능을 평가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도 해줍니다. 이 폴드 아웃이 여기서 그냥 빼놓은 보고 얘기합니다. 빼놓은 거 평가하다가 이것 때문에 했으면 6개 트레이닝하고 빼놓은 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다른 거에 대해서 빼놓고 이거 해가지고 합쳐가 성능을 보고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해본 다음에 최선의 내가 지금 최선의 튜닝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거예요. 튜닝 파라미터를 하면 또 침이라든지 전처리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케이 배팅을 하는 거죠.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 밸리데이션 이런 거 없어요. 다 모아. 내가 받은 데이터 다 모아. 아까 정해놓은 그 파라미터로 트레이닝을 한번 하는 거죠.
이번에는 밸리데이션 데이터까지 트레이닝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과정을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다 결정하고 최종 파라미터 결정할 때 모든 데이터를 갈아 넣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이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쯤에서 끝내는 거 아니고 아무튼 못 끝내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으냐? 뭐 그런 거 없다. 뭐 남들 많이 쓰는 거 쓰시면 되는 거고 모든 방법이 다른 걸 압도하는 그런 거는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앤드류 응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머신 러닝 언이라고 저기 있는 거 그냥 그걸 치시면 나오는 책인데요. 그냥 앤드류 지금 쓰고 있는 책이고요. 지금은 정식 출간은 안 됐고 그래서 PDF로 쓰신 거고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 보시면 뭐 수학이나 이런 거 없고 그냥 굉장히 짧은 이 상황에서는 이 생각 좀 해봐라라고 적혀 있는 뭔가 가이드라인 해주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음식이 짜다면 그러면 물을 더 넣어서 이런 느낌의 책이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엔드류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이거든요. 모델 드리븐이 아니라 데이터 드리븐이 맞다라는 쪽인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은 시스템을 개발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좋은 모델을 골라가지고 좋은 수학적인 모델을 갖고서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낸다. 이게 이제 모델 드리븐 어프로치.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는 그냥 괜찮은 모델 중에 하나 골라놓고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서 학습을 잘 시켰다. 데이터들을 잘 고르고 해가지고 그걸 잘 시켜서 이게 모델 드리븐 어프로치. 찾아보시면 되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 바이어스 베리언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보시면 뭐 이런 상황에서 뭘 찾아봐라. 바이어스 베리언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트레이닝 에러가 커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는 거죠. 보시면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짧은 얘기만 나와요. 뭐 PDF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아직 출간이 안 돼서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아무튼 그 분이 립스면 뉴립스면 이제 그 머신러닝 관련돼서 이제 최고의 학회인데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튜토리얼을 발표했나 하여튼 뭐 정확하게 무슨 세션에서 발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학자가 저런 세계적인 학회에서 발표를 하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뭔가 미래 이것이 미래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저 사람이 그냥 이런 화이트보드에 그냥 써가면서 바이어스 베리어스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판 얘기들은 이거나 그냥 이제 바이어스 베리어스 얘기를 하는데 조금 다르긴 한데 뭐 딥러닝 상황에 대해서 그걸 조금 맞춘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우선 저 위에 있는 상황이 노란색, 빨간색, 그다음에 테스트 저게 지금까지 있었던 좀 티피컬한 상황입니다.
데이터셋은 같은 디스트리뷰션에서 한 번에 모아서 테스트에 덜어놓고 내가 이거 설정을 그대로 나와가지고 오늘 뭐 케이크도 플러스 레귤레이션 이게 기본적인 상황이죠. 근데 이제 딥러닝을 하다 보니 저거랑 조금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무슨 상황이냐 하면 저 강의에서 예를 든 게 자동차 상황에서 자동차 기어 뷰 미러에 음성인식 장치 달렸다는 예를 들게요. 자동차 리어뷰 미러 뒤에 음성인식 장치 달렸다는 얘기죠. 당연히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서 데이터 많이 모아서 어노테이션 해주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봤더니 음성인식 깨끗한 음성인식 데이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환경은 아닌데 어차피 음성인식 개발했을 거 아니에요. 깨끗한 음성 데이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거는 깨끗한 원래 회사에 있는 합성된 데이터 데이터를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사이즈 특특한 조금 귀하고 돈이 들어간 데이터가 있을 때 그러면 내가 디벨로프먼트 셋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베리데이션 셋을 지금 상황이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딥러닝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합성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요. 유혹이라기보다는 데이터 합성을 하는 거고 싶죠. 그래서 지금 저한테 주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합성된 데이터가 이만큼. 그 다음에 돈 들여서 실제 데이터를 이만큼 모으고. 자율주행이다. 그러면 이 화면에 캡처하기 이만큼 있는 거고 실제 측정된 데이터가 이만큼. 그랬을 때, 자, 생각을 하는 거죠. 트레인, 데리베이션, 조선 두가 있는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자, 테스트는 여기서 뽑으면 당연히 그렇겠죠? 트레인 당연히 여기서 뽑겠죠? 그럼 밸리데이션 어떻게 뽑으면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파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파가 있을 수 있고. 이게 1번, 이게 2번. 전화 개인적으로 요거요? 아, 네. 개인적이 아니라 이게 정답이죠. 밸리데이션 셋의 목적은 테스트 상황에서 잘 되는 걸 찾으려는 건데, 밸리데이션 셋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테스트가 똑같은 안 되는. 왜냐면 밸리데이션 셋이 잘 되는 걸 찾는데, 이게 이 상황에서 리더가 판단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플러스 알파로 이것도 말하는 밸리데이션 셋 1 이렇게 하는 게 딥러닝 상황에서는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셋 얘기와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 그 얘기의 상에서 이 딥러닝 상황에서 합성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고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합성 데이터나 조금 상황이 다른 도메인 예를 들어서 어, 내가 휴대폰으로 뭘 찍어가지고서 뭐 개와 고양이 구별하는 시스템 만들고 싶은데 또 스타 이미지들 있잖아요. 굉장히 고퀄리티로 찍어놓는 그 이미지가 이 상황인 거죠. 내가 개와 고양이 모두 다 사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구글링에서 보면 그거는 휴대폰 사진을 이렇게 찍는 사진하고 좀 다르죠. 굉장히 고화질로 그런 게 이런 거. 그러니까 데이터 둘이가 조금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 뭐 상당히 연관관계 있어 보이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대원칙은 테스트 셋이랑 밸리데이션 셋은 이거는 무조건 실제 상황에 맞게 서비스 상황에 맞도록 하는 게 그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할 돈이 없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개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있어야 돼요. 이게 할 돈이 없다. 이거는 합성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 있다면 평가. 아무튼 그게 이 사람이 얘기의 시작입니다. 요게 세 개 같은 곳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게 이제 고전적인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거고, 지금 얘랑 필초가 다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 상황에 가까운 얘는 나눠서 필초 밸리데이션 씁니다. 근데 여기 정답인데, 이렇게 좀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아마 유튜브에 있을 테고요.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우선 그래서 보시면 뭐 저 그림 뭐 칠판에 써가면서 보이는 거죠. 1%, 10%, 뭐 10.1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저기 10, 10%. 휴먼 레벨이 1% 저게 이제 저 칠판 보고 있습니다. 휴먼 레벨 1%가 뭐 우리가 원하는 퍼포먼스인 거고 트레인 셋에서 10%의 성능이 나온 거죠. 그러면 10%가 트레인 셋에서 나온 거니까 제가 바이어스인 거죠. 바이어스. 그렇죠? 그 다음에 트레이닝 셋과 트레이닝 셋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을 두 개로 나누는데 그 사이의 차이는 베리언스인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과 테스트 미스매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버피팅. 그러니까 뭐 우선 이게 이제 제가 원하는 최고가의 퍼포먼스 트레이닝 했더니 그 숫자가 안 나와. 트레이닝 셋조차도 트레이닝 에러가. 이거는 모델 복잡히 키워야 되겠죠. 그죠? 이건 뭐 지금 트레이닝 셋에서도 트레이닝을 했는데도 못 배우면 야, 너 좀 머리 용량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건 거죠. 자 보시면 하이 트레이닝 에러, 트레이닝 에러가 높아요. 이 경우는 좀 큰 모델 써라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를 지금 트러블 슈팅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개발하는데 우선 뭐 이렇게 이런 세팅을 해서 이제 개발을 시작했는데 트레이닝 에러가 엄청 커요. 트레이닝 에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거는 모델이 좀 더 커져야 되겠네. 아니면 지금 이 뉴럴 네트워크 구조는 이 문제에 적합하지가 않네. 이런 생각을 해서 비거 모델, 트레인을 더 돌려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아키텍처를 찾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바이어스를 줄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줄였어요. 트레이닝을 줄여가지고 오케이. 여기서는 잘 되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다 딱 적용을 했는데 일단 답성돼 있습니다. 적용을 했어요. 잘 되면 오케이인데 잘 안 되면 이건 거죠. 데이터가 이건 어떤 경우죠? 오버피팅 상황이니까 데이터가 더 필요하거나 모델 규모를 줄이거나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 차이를 줄이는 거죠. 베리언스를 줄이는 거죠. 요약 기술이 되는 나오는데 결국은 이 문제에 딱 맞는 아키텍처를 고르면 사실은 베리언스도 줄고 바이어스 둘 다 줄일 수 있죠. 이 모델의 상황에 맞는 그리고 논문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이 상황에 맞는 아키텍처. 근데 뭐 뉴 아키텍처 찾는 게 전혀 쉬운 일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뭐 있는 논문 중에 찾아서 하셔야 되겠지만.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용을 한 거죠. 여기서 잘 되면 행복한 상황인 거고, 여기서 안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 여기서 안 되면 여기까지 잘 되는데, 이걸 제대로 배웠는데 여기서 안 된다는 얘기는 두 개가 합성이 난다. 이 경우는 내가 가진 데이터를 어차피 내가 사용할 애플리케이션 상황 결정이 됐었단 말이야. 그런 거 보시면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가진 데이터에다 뭐 잡음을 넣든 아니면 그냥 이거 하나 틀어놓고 이거를 틀어놓고 차에서 다시 녹음을 하든 뭐 그거는 이제 차이를 한번 개발해야 되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두 데이터 사이에 데이터 특성이 비슷하도록 테스트 데이터와 비슷하도록
이거 어떻게 손을 해야 되는 거야? 합성을 해가지고 했는데 트레이닝으로도 줬고 테스트 여기까지 적었는데 그냥 여기서 크다. 이거는 데이터가 도메인 뭐 미스매치라는 표현도 쓰고요.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여기서 합성해가지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통과했어. 근데 이제 이게 크다 이거. 이거 뭘까요? 여기서 잘 되는데 여기서 잘 안 된다. 이것도 얘가 얘를 잘 반영을 못하는 거죠. 이 경우는 그냥 여기서 모델의 문제가 아닌 거죠. 여기서. 얘와 얘가 다르다는 얘에서 잘 되는 얘가 안 된다는 얘기는 두 개가 잘 안 보여진 거고 이 데이터를 총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잘 반영하도록 얘를 비율을 재조정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앤드류용이 이 얘기를 보면 뭐 기회 시장으로 하는 것 같아요. 회사라는 것도 이해도 하고 결국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발하는 것들을 이렇게 옆에서 봤더니 결국은 이 원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뭐 반년씩 프로젝트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모아야 될 상황인지, 데이터 합성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수집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면 프로젝트 하는 거 일단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계속 해요.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저걸 잘 이해하면 개발이 굉장히 시간이 줄어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챕터 5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했고요. 챕터 6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강의한 내용을 보면요. 우선 옵티미제이션 메소드를 했었고, 이 옵티미제이션 메소드를 하느냐, 결국은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자체에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결국은 최적화 문제를 딱 바꿔놓고는 최종 문제 푸는 거죠. 제로도 좀 했고, 퍼스트 오더 메소드 중에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컨드 오더 핵이랑 뉴턴 메소드 그다음에 제로 오더랑 개념들이 나왔고 뭐 스텝 램스 뭐 여러 가지 동화들이 나왔고 이게 이제 챕터 2, 3, 챕터 5는 이제 저걸 사용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 그 머신러닝에서 요거 세팅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런 세팅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이걸 최적화하겠다라는 건데 F가 내가 갖고 있는 모델 입력을 하면 출력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파라미터들이 그게 정답하고 얼마큼 비슷하냐. 이게 기본 모델인 거고 요 챕터 5에서는 F가 한 이런 느낌. 그러니까 선형. 그죠? 뭐 이런 표현도 썼죠. 1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B는 이거 쓰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 게 리니어 리그레션이다. 그래가지고 진행을 했었죠. 챕터 5에는.
그냥 뭐 리니어 리그레션은 그냥 1차식으로 좀 상황을 맞춰준 거죠. 네. 챕터 6은 리니어 리그레션은 출력물이 연속된 숫자가 나오는 게 리그레션인 거고, 클래시피케이션은 남자도 여자 고양이다. 그런 식으로 쫙 나누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얘는 출력이 이렇게 써보시면 좀 더 수학적으로 깔끔할 수도 있겠어요. 자, 이게 트레이닝 세트이고 내가 원하는 결과인데 yi가 실수다 혹은 실수의 벡터다. 이러면 리그레션 문제. yi가 0, 뭐 0은 고양이고 1은 개일 수도 있겠죠. 뭐 0, 1 이것처럼 이렇게 디스크릿하고 유한한 셋도 나오면 얘는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저게 경계가 아주 명확한 건 아니에요. 아주 명확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키와 몸무게를 넣으면 초등학교 1학년이지 1, 2, 3, 4, 5, 6 중에 몇 학년인지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게 리그레션인가요?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인가요? 그러니까 뭔가 초등학생이 어떤 키와 몸무게를 넣으면 영국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뭔지 다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인가요? 리그레션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애매해요. 물론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도 있어요. 그래, 0, 1, 2, 3, 4, 5 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0부터 6까지 나오는 숫자가 1부터 6까지 숫자가 나오도록 리그레이션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방법일까요? 둘 다 포뮬레이션이 가능해요. 어느 게 맞는 방법일까요? 네? 왜요? 그냥 개와 고양이 같이랑 이렇게 분류하는 거랑 금방 티 가지고서 학년 상황랑 뭔가 좀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어, 목적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좀 더 자기한테 익숙한 걸로 해야지 잘 돼. 이 정답은 목적에서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 최종 결과물을 받는 사람이 그걸 순수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을 봐요. 예를 들어서 3학년은 1학년이 나오겠어. 1학년은 2학년이라고 하는 거랑 1학년 2학년이라고 하는 거랑 이게 낫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용자예요. 그러면 리그레이션을 봐야죠. 아니, 이게 틀렸잖아. 라고 생각한다면 클래시피케이션인 거죠.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성과, 평가, 매트릭에 에크러시 쓰면 안 돼. 이 사람은 평균 에러 이게 정답, 율레서의 출력값을 합쳐놓은 이런 걸 쓰겠죠. 몇 칸트리라든지 평균되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평가를 하겠다. 이게 트레이닝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목표가 그렇게 평가를 할 건데 그걸 줄이도록 트레이닝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난 그런 거 됐고 맞다 틀리다 됐으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경계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보시면 리그레션이라는 것도 보시면 나이를 수정한다. 리그레션인 것 같지만 아니, 나이가 한 살, 두 살, 100살, 100개밖에 없잖아요.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항상 목적이 뭔지, 어떤 기준으로 내가 평가를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나이도 그렇고 학년도 그렇고 리그레션으로 트레이닝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0부터 숫자가 나오도록 한 다음에 여기 나온 숫자를 뭐 점수로 이렇게 가우스 기 같은 거 씌워가지고 반올림하면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다음에 디스크에 바꾸는 걸 넣고 출력은 리그레이션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맞춤처럼 잘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아무튼 우선은 투 클래스 프로블럼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딱 인형이 들어오면 얘는 개냐 고양이냐를 판단하는 거죠. 이 클래시피케이션 저는 뭐 맨날 쓰니까 그런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많이 해요. 이쯤 그러면 이제 이게 오브젝트 디텍션이 있고 픽션일 수도 있는 거죠.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이걸 다 알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하면 모멘텀이 부족해. 우리가 이 일을 추진하기 전에 모멘텀이 부족해라고 회시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모멘텀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서 운동이 안 나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잘한다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 시간에 제가 이 일을 추진하기에는 우리 지금 모멘텀이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그냥 그 모멘텀인 거고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모멘텀도 따로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이 단어를 쓰더라도 그게 내가 이걸 잘 모른다라는 거는 받아들이는데 마찬가지로 디텍션도 그렇고 뭐 정보량도 그렇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보량과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량은 분명히 다른데 자꾸 한쪽을 안다고 한쪽을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은 오해의 시작인 거죠. 자, 이거 여러분이 이거 안다고 이거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뭐 정보라고 했을 때도 이 동네에서 정보가 이런 뜻으로 쓰이는다라는 경우 문제를 해야 되는데 하고 내가 예전에 알던 정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꼬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디텍션, 에스티메이션 이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세어리 중에 하나예요.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파라미터 값을 추정하겠다는 거예요. 에스티메이션이 추정하는 거예요. 디텍션이라는 건 뭐냐? 내가 있다, 아니다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어떤 디텍션, 에스티메이션 티어리라고 되게 유명한 책도 있는데요. 에스티메이션이라고 그러면 어떤 뉘앙스냐면 파라미터들을 추측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에스티메이션.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의 아니 뭐 예를 들어 이 도시에 있는 분들의 평균 업무들을 추측하겠다. 에스티메이션입니다. 디텍션은 격수가 공식이 떴다 안 떴다를 판단하겠다는 거죠. 나중에 슬래셔즈까지 해가지고 판단. 물론 디텍션에서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요 디텍션이랑 좀 색깔이 우리가 이제 보통 오브젝트 디텍션 많이 보죠. 여기서 말하는 오브젝트 디텍션은 보시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디텍션 얘기를 할 때와 요 디텍션 얘기를 할 때 디텍션은 굉장히 공통점이 좀 있지만 좀 다르죠. 지금 오늘도 얘기 나왔지만 뭐 프리시전, 닉볼, 뭐 ROC 이게 다 디텍션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파리치고 있는 거예요. 양성 이렇게 했던 거고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또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오브젝트 디텍션은 어떻게 포뮬레이션을 하느냐? 아니 우리가 뭐 초등학교 학생이 몇 학년인지도 클래시피케이션 포뮬레이션하고 리그레이션 포뮬레이션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열려 있는데 최종 결과물은 내가 정해놨어요. 오브젝트는 맞아요.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클래시피케이션을 포뮬레이션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포뮬레이션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결과물은 이거지만 그 네트워크 구조는 순수히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챕터는 클래시피케이션에 관한 챕터고 그다음에 이냐 아니냐만 얘기하는 그런 챕터지만 그래서 오토매틱 다이어트 뭐 이렇게 질병이 있었는지 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도상의 클래시피케이션 그다음에 이 글을 쓰면 스크립트 글을 쓰면 이 사람이 감정 자체가 좋다나고 리뷰가 좋다나고 이런 거 많이 보이죠? 또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오브젝트 디텍션도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클래시피케이션만 잘 만들어 놓으면 오브젝트 디텍션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은 오브젝트 디텍션은 뭔가 어떤 최종 목적에 가까운 거고 내가 이걸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디텍션 문제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바꿔서 풀었다고 보셔도 되고 뭐 설명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 것들 항상 맥락을 생각하셔서 보시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느냐? 뭐 그만 끝내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을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바꾸냐 하면요.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서 해서 파라미터라고 하면 이 이미지를 얘를 수만 개를 잘라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합에 대해서 다 클래시피케이션 한번 10,000번쯤 돌려요. 그래가지고 사람이라고 판정되는 것만 리턴하면 디텍션이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큰 사람만 찾고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저거를 큰 사람을 찾고 싶어서는 그냥 이미지를 줄여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하는 거죠. 다 판단을 하고 나면 얘는 클래시피케이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디텍션을 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 이 챕터 6는 클래시피케이션에 관한 챕터인데 기본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지만 내가 문제를 어떻게 포뮬레이션에 따라서 오브젝트 디텍션에도 쓸 수 있고 굉장히 쓸 곳이 많다. 굉장히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